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보름 사이 벌써 7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번엔 한밤에 강원도 문천 주변에서 발사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시점과 장소를 계속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첫 소식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48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문천 주변에서 발사돼 동해로 날아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는 350km, 고도는 90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합참은 초대형 방사포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보름간 모두 7차례 미사일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평북 대천과 평남 순천, 평양 순안과 삼석에 이어 강원 문천까지 장소를 계속 바꿔가며 도발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두고 숨은 의도가 뭐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시점과 장소를 계속 바꾸고 있죠.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보통 이 뒤로 보이는 텔이라 불리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가 쉽고 지면이 고른 비행장을 이용해 왔는데 하지만 오늘은 비행장이 아닌 일반 지형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 6일 평양에서 탐지된 미사일도 이 평양 시민들의 거주지 주변인 이 삼석이라는 곳에서 발사됐습니다.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발사 시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그간 북한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해 왔는데 하지만 오늘은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심야 시간대를 이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이 도발이 가능하다, 이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 오늘 발사는 지난 6일 이 우리 군이 실패했던 현무2 발사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슷한 시간에 정확히 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써 우리 군보다 기술적 우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은 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도발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한미는 어제까지 이 동해에서 핵항모 레이건함을 이용해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새벽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도 레이건함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펼치던 이 28일과 29일 두 차례 이 4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핵항모 전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도발 강도 끌어올리면서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이 긴장 수위를 높인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도를 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북한이 미사일 도발 중간중간에 내놓고 있는 담화 내용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은 무력 도발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자위권적 행동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성명서에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핵무력 법제화 역시 선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이 핵탄두를 본토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이 7차 핵실험 역시 올해 안에 이렇게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마침 내일이죠. 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때문에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요즘 은행빚 많은 분들 어깨가 참 무거운데요.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5%포인트 올릴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는 셈인데요.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 아파트를 사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입니다. 당시 금리는 2%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배 가까이 오른 5%대 후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올해 초에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통장 계좌 3개 정도.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내놨습니다. 물가가 오른 게 체감이 많이 되고요. 신용대출이 금리가 계속 올라서 대출 이자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전세를 놨다가 조금 집을 줄여서 살다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0.75%포인트 낮습니다.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길어지면 외국 자본이 가치가 올라간 달러 등을 찾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화 가치가 더 낮아져 현재 1,40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주 금통위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금리 차가 이제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회에서 0.25%포인트 인상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 이상 더 벌어지지 않게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최근 드라마 우영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졌는데요. 저희가 자폐성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보니 이 세상에 우영우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이들이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란 뜻일 텐데요. 분석해보니 이들은 평균 2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40% 넘는 사람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41%입니다. 최근 5년간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나 추락과 같은 사고사 비율이 41%나 된 겁니다. 이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사고사 비율이 10.4%인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처럼 사고사 비율이 높다 보니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23.8세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장애인과 비교해 봐도 지적 장애인의 경우 56.3세, 7, 80대인 청각과 시각 장애인에 비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외국 데이터도 사실은 그 자폐성 장애인의 자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망 원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뿐인데요. 사회가 얼마만큼 자폐성 장애인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허용적이냐. 실제 2016년에 발간된 영국 논문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자살률이 일반인의 9배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54세로 우려하는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도와줄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증상이 다양한데 같이 어울리고 소속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항상 아이가 하는 말이
공부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지금 23살이지만 하루도 혼자, 1시간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보내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가 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꿈에 부풀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차별도 감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너 학교에서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5분 대기조로 학교 문 앞에 서 있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절망스러웠고요. 저랑 같이 했던 부모님들이 정말 미국에 많이 왔어요. 특수학교는 너무 적다 보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운 좋게 들어가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7시 반에 차를 타면 학교에 도착하면 9시예요. 하루에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런 생활을 또 8년을 또 했죠.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 갈 곳이 없으니까. 실제로 전국의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92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는 2만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특수학교 대상인 장애 학생 수는 2년 전 추정치로도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그나마 갈 수 있는 학교마저 없다 보니 취업에 성공한 28%를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은 3만 3천여 명. 그런데 모든 장애인이 함께 쓰는 복지관은 전국을 다 합쳐도 261개뿐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도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이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 장애인의 약 3%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SNS에서 만난 이성이 호감을 표시한 뒤 돈을 요구하면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은 수익성 좋은 코인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유부남인데 젊은 여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일단 재밌었어요. 잊고 있던 저의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랑 감정? 그런 것이 다시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번역기를 동원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진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성이 갑자기 코인에 대해 알고 있냐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처음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비상장 코인을 만들었는데 내부 정보가 있으니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코인을 구매한 뒤 여성에게 전달해주면 해당 비상장 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사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씨가 수상함을 눈치챈 건 3,300만 원을 보내고 나섭니다. 계속해서 뛰는 건 뛰는데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매일.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중국으로 찾아오라거나 입금을 더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코인 거래소도 사기를 친 일당도 해외에 있어 수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씨는 이들이 연애 감정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대요. 나는 너와 결혼을 할 생각이다. 이처럼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계정은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기나 속았다는 데 대한 심리적 그런 고통도 있고 물질적 피해는 더 크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로맨스 스캠은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겨울을 앞둔 유럽엔 맹추위에 대한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수가 끊기고 난방도 19도 이하일 때만 켜는 등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남의 나라 얘기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흰 거품이 올라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 스트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러시아가 일부러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써 매년 550억 톤이 공급되던 천연가스 수입망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5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소비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상의 에너지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같은 것들은 당시에는 석유만 위기였고요. 근데 지금은 석유 위기과 동시에 천연가스의 위기이고 천연가스가 부족한 건 전기의 위기까지도. 프랑스는 에펠탑을 1시간 일찍 등을 끄게 하고 공공기관은 온수를 끊기로 했습니다. 난방은 19도 이하일 때만 틀고 샤워는 5분 이내에 빨리 끝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은 변기물은 3번 중 1번만 내리고 있다거나 샤워를 해보니 6분 21초가 걸렸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I come 20 times a month, that's £1 a day for the gym, but actually if I'm showering here I'm using their heating, I'm using their water and I can use their electricity to dry my hair. So actually I'm probably in profit. 영국 정부도 올겨울 하루 3시간씩 전기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first of all making sure that people aren't facing gargantuan energy bills this winter. People were facing bills of up to £6,000. We're now making sure that the typical household doesn't pay more than £2,500. 지난 여름 에너지를 아끼자더니 제트스키를 탔던 게 발각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요즘 공식 석상에서 목까지 덮어주는 터틀넥을 입으며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화가 난 유럽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Die Energiekosten steigen. Wir haben Gasheizung und weiß noch niemand, was das kosten wird.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내년 2, 3월엔 진짜 고비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is winter is difficult, but next winter may also be very difficult. 뒤늦게 대책을 찾고 있지만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호주, 카타르 등은 기존 계약 물량이 꽉 차 있는 데다가 LNG를 운반할 배를 확보하는 데도 2, 3년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LNG를 기체로 바꾸는 기화기지를 짓는데도 지금부터 3년은 필요합니다.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큽니다. 전혀 실감을 못하는 게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전의 적자,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미수금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죠. 가격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정부가 좀 주시고 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좀 아껴 쓰자라는 걸 시민들과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동참하는.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은 576돌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한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만큼 미국에서도 한국어 신앙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200명 넘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실력들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내레이션을 입히는가 하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참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시를 읽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시 구절마다 직접 연기를 하며 감성을 담아낸 시 낭송 버전 뮤직비디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의 함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것은 물론 새롭게 재해석한 참가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야노브스카야 씨는 만해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낭송하며 자신의 조국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조국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 속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거 저에게 위안을 많이 주었어요. 이번 시 낭송 대회는 한글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한국어 발음, 시의 이해와 해석,
낭송의 리듬과 감성 등을 기준으로 모두 48명의 입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어는 엄청 친한 친구, 친한 친구로. 엄청 쉽게 어떤 말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떤 단어를 중점을 둘 수 있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정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친일 국방입니다. 어제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동해에 모여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내내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여야가 또 충돌했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지금 나온 말 중에 이 친일 국방이라는 말에 이번엔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친일이라면 이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성일종 의원의 부연 설명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날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여기 보면 삼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미 전략 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훈련을 포함하여 자,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 함께하는 훈련을 합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친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을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문맥을 한번 잘 따져보면요. 민주당이 원래는 미국과 훈련하는 걸 비판하려 했는데 이걸 돌려서 우리와 감정의 골이 깊은 일본을 비판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군대가 없죠. 이 법적 논란이 있는 자위대가 있기는 한데 자위대의 진짜 통수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말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것도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한다면 이번 훈련은 사실상 미군 중심의 훈련인 거 이거 맞게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힐 게 아니라 당장 동해로 떨어지고 있는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부터 머리를 맞대야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무너진 다리와 황금 변기. 자,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 차들이 한적하게 다니는 길인데 이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가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이 크림 대교입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릴린 먼로가 부른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가 합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닌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실제 지난 7일이었죠. 이 푸틴 대통령은 칠순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크림대교 폭발을 생일 선물로 말한 겁니다. 자, 러시아는 이번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위원회까지 꾸렸는데요. 이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죠. 이 수도 키이우에서는 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폭발하는 크림대교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요. 자, 그 앞에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도 방금 보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정본부는 크림대교였던 것에 기념우표를 발행하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롱 우크라이나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EU 비공식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체코 프라하에 벌거벗은 살인마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자, 어디에도 푸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사실 어떻게 봐도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자, 목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상징, 이 Z 모양의 목걸이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포즈를 보면요, 이게 변기에 앉아서 변기소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왜 들고 있는 걸까요? 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죠.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 푸틴의 비밀 호화 궁전을 폭로하면서 화장실에 개당 약 100만 원짜리 변기솔이 있다고 말했던 거, 이거를 풍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당하고 있는 조롱. 푸틴 대통령은 당장 침공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수위는 계속 올라간 걸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요즘 농부가 직접 기른 작물을 들고 와 싸게 파는 도시 장터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천장 가림막도 있고 마치 실내 체육관처럼 보이지만 농부들이 채소와 과일을 파는 도심 속 장터입니다. 원래 장터가 열리던 곳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주차장이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억 원을 들여서 설비를 한 겁니다. 야구장 돔처럼 열고 닫는 가림막을 만들 정도로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하남에서도 오고 막 성남에서도 오고 많이 와요. 경기도 분들이 여기까지 사러 오세요? 네, 여기서 살다가 이제 경기도 장비에서 와요. 네, 거기서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비싸요, 더. 안 싱싱해. 여기가 좀 싱싱해. 청담동에서 왔습니다. 목적이 사과예요. 사과가 맛있어서. 빌딩으로 둘러싸인 곳인데 이렇게 전국 특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년 동안 도시 장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곳은 주변의 회사원들과 서울역 승객들 덕분에 끊이지 않고 계속 장터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맛을 보고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두 손이 묵직해집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잠깐 나왔어요. 이거 목입어서 엄청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국내산이라서 좀 믿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잘 안 사는데 동네에서보다 조금 훨씬 싸죠. 이런 손님 때문에 농부도 멀리 서울까지 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고요. 오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다고, 정말 좋은 제품을 팔았다고 전화 한 번씩 와요. 그때 가장 뿌듯하고 가장 행복해요. 이곳은 평소엔 빈터인데 오늘은 큰 장이 섰습니다. 여기서 불과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는데도요. 휴일 오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좀 더 볼 수 있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많아서. 개구리 참외도 부추꽃도 장터엔 있습니다. 얘도 가지? 네, 가지가지. 일단 제가 키운 작물들을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식주간이라 특별히 파는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도 봅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요즘 도시 장터가 나들이 장소가 됐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걸로 예보됐습니다. 비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걸로 전망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가을비에 찬바람까지 불자 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지금 한 4-5겹 입은 것 같아요. 여분으로 챙겨 입을 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고 나왔어요. 저녁 때 입을 겉옷을 미리 챙기기도 합니다. 제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옷도 잘 챙겨 입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는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람은 내일 더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추위는 모레부터 주춤해질 예정입니다. 저기압 후면으로 떨어지는 찬 공기의 강도는 일시적인 형태로 이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흐리다가 이후 서서히 맑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